거의 없다가 극장 개봉작을 보고 털어보는 프로그램 거고털 이번 주도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스케줄이 너무 꼬여서 녹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 영화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원래는 프로젝트 Y를 했어야 됐는데 개봉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도저히 그걸 보고 바로 올 방법이 없어서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독 이름이랑 전작들을 기억해보고 이 박화영과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 아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영화는 상당히 내가 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행이 이미 지금 손익분기점의 2배 가까이 가고 있죠.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만약의 우리입니다. 사실 제가 멜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냥 잘난 놈 잘난 년 나와서 서로 눈 맞고 막 마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양 우기는 게 심히 짜증이 나요. 대표적으로는 건축학개론이 있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대. 지랄하고 자빠졌네. 현실에서는 말이죠. 이재훈하고 유연석 둘이서 아마 여자들 첫사랑이 한 85% 정도는 쓸어가고요. 나머지 15%는 아마 조정석이 다 쓸어갈 거예요. 여자 쪽이요? 여자 쪽은 수지가 그냥 100% 다 쓸어가요. 머리카락 이렇게 넘기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차라리 그 시절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내 첫사랑을 바쳤다. 그녀는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뭐 이렇게 바꾼다면 내가 차라리 좀 수긍을 하겠어요. 내가 수지 같은 여자랑 같이 이어폰 나눠서 막 전람회 노래 듣고 막 이런 기억이 나한테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다가 감정이입을 하라는 거야 나더러. 뭐 물론 괜찮은 영화인 거는 인정합니다. 괜찮은 수준이지만 그런데 건축학개론을 처음 보고 나면 수지가 뭔가 좀 애가 좀 이상하고 좀 쌍년 같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한 10년 지나서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이재훈이 세상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두쫑쿠 나만 못 먹어봤어. 두쫑쿠 먹고 싶어. 나도 먹어보고 싶어. 이러길래 까서 입에다 넣어주니까 한번 씹어보고 식감이 이상한데 이러고 퇴! 이러면서 뱉은 격이라니까. 내가 납득이었으면은요 아마 이재훈은 그 동네 계단에서 밀어버렸을 겁니다. 그냥 너 같은 새끼 살아서 뭐하냐. 아무튼 제가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지금까지도 쭉 싫어했고 앞으로도 쭉 싫어할 예정인 이유는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너무 비호감이 드는 지구상 최고 멍청인데 아니 수지가 이미 다 여지를 줬잖아. 그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과자 뿌리면서 그럼 그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 등신이 지구상 최고 멍청인데 그걸로 무슨 막 혼자 엄청나게 상처받은 것 마냥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설프고 자기 잘못으로 첫사랑을 바로 눈앞에서 놓쳤다면 평생 가슴팍에 병신 이렇게 문신 새기고 대가리 박아가면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지가 잘났다고 피해자 서사를 그려가면서 멀쩡한 여자를 쌍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15년 동안을 삐져 있어요. 나이를 처먹었으면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못 잊겠으면 나중에 자리 좀 잡고 찾아보든가. 고준이 같은 약혼녀 있으면 약혼녀한테 올인을 하든가. 아예 그 갑자기 나타난 쌍년한테는 눈길도 주지 말든가. 세상에 약혼녀 고준이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가인한테 마음이 흔들려. 어떡하지. 나 마음 흔들려. 막 이지랄을 하면서 막 우리 모두의 아름답던 첫사랑. 이 연병을 떨어드는 걸 내가 왜 쳐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도 싫어할 겁니다. 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있겠죠. 형 한가인이면 흔들릴만 해. 옆에 약혼녀 고준이 있어봤어? 없었으면 닥쳐. 아무튼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도 사실은 너 존나 그리워하고 있었거든? 이러면서 막 친데레같이 구는데 사실 이 새끼 친데레가 아니라 얀데레예요. 얀데레. 이 굉장히 위험한 놈이에요. 어떤 그런 놈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는 영화가 건축학개론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영화 싫어할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쁘지 않은 영화인 건 인정해요. 추억팔이 성공한 건 인정하고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멜로 영화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생판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멜로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귀족 사교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 혹은 왕과 후궁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거. 그래서 아주 개막장스럽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있죠. 위험한 관계라는 작품인데 원작은 소설입니다. 1796년에 피에르 쇼데르로 드 라클로라는 사람이 쓴 원작 소설이 있고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당시에 아마 몇만 부가 팔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한 영화들이 몇 편 있죠. 1988년에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이 만든 위험한 관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렌 클로즈하고 존 말코비치하고 저의 최애 여배우죠. 미셸 파이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 재밌어요. 안 보신 분은 보세요. 그리고 그걸 또 리메이크한 영화가 1999년에 나온 로저 컴플 감독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당시 잘 나가던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몰려 나왔죠. 라이언 필립, 사라 미셀 갤러, 그리고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즈 위더스푼까지 등장을 했었죠. 예쁜 여자 2명 중에 한 명은 약간 청순형 예쁜 여자, 한 명은 약간 요부형 예쁜 여자, 그리고 바람둥이 남자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합니다. 2003년에 이재용 감독이 만든 스캔들 남녀상렬지사 기억나시죠? 이미숙이랑 배용준이랑 전도연 나오는 영화요. 이미숙이 요부, 배용준은 바람둥이, 전도연은 청순녀.
이렇게 나오죠. 토하였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던 그 영화 맞습니다. 원작이 있어요. 프랑스 소설 원작이고요. 앞에도 여러 번 영화가 리메이크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 위험한 관계라는 서사는요, 멜로기는 한데 어떤 관객에게 공감을 구하거나 감정이입을 시킨다기보다는 동물원 원숭이 구경시키듯이 재밌게 구경하게 만드는 서사입니다. 화려한 사교계 등장인물들이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적인 선을 마구 넘나드는 막장 이야기죠. 한국 멜로 중에서는 이런 식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는 식의 멜로드라마가 엽기적인 그녀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전지현이라는 희대의 캐릭터를 구경하는 영화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는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역시 잘나고 예쁜 애들이 나오지만 노골적으로 그냥 판타지입니다. 미국 남자가 낯선 오스트리아에서 기차 여행을 하다가 기차관에서 아주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예쁜 프랑스 여자를 만나서 둘이 같이 하룻밤을 보낸다. 이거는 너희들 여기에 감정이입하라는 서사가 아니죠. 얘네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볼래? 물론 사이사이에 감정이입이 되는 구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단 호크가 아니잖아요. 네. 줄리 델피도 못 만나고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2편 비포 선셋, 3편 비포 미드나잇을 통해서 그 하룻밤에 뜨거웠던 사랑을 구질구질한 현실 속으로 품고 들어오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세 편 모두 명작입니다. 한번 보실만한 영화들이에요. 자, 두 번째 멜로드라마의 형태는 무엇이냐 하면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보편적인 정서라는 것이죠. 이거 네 얘기지? 이거 언젠가 너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지? 그때 우리 참 예뻤는데. 이렇게 말을 거는 영화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천밀밀을 꼽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말도 안 되게 예쁘고 멋진 두 주인공이 나와요. 여명하고 장만옥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입한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이 전혀 꾸미고 나오질 않고요. 두 주인공이 그걸 스스로 막 셀프 미화를 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대방을 쌍년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사실상 우리 인생도 대부분 그래요. 대학교 때 나 쳐다도 안 봤던 이름이 기억이 나는 이름이 이승현이었나?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럴만해. 뭐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거 다 추억이거든. 특별히 걔랑 엮이거나 뭐 그렇게 막 아름답지 않았어도 다 추억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추억이 내 현생을 사는데 크게 그렇게 막 영향을 안 미쳐. 그냥 잊으면 있는 대로 잊어지고 또 나는 내 삶을 살다가 가끔 등려군 노래가 들리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맞다. 걔가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 잘 사나? 뭐 이렇게요. 어쨌든 이승현 씨 제 대학 동창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사세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멜로 영화의 서사입니다. 관객에게 너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너도 이런 일 겪어봤지? 너도 이런 예쁜 사랑 해봤지? 너도 이런 안타까운 이별 해봤잖아. 관객의 동의나 감정이입을 구하는 형태의 멜로드라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류법은 그냥 제 임의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이런 기준법이 있다 이렇지는 않아요. 혹은 이 중간자적 설정이 있죠. 판타지적인 설정으로 시작을 했으나 보편적인 감성으로 마무리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잡종이죠. 대표적인 게 어바웃 타임이나 노팅힐 같은 영화들이에요. 되게 판타지적인 이제 설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손을 꽉 움켜쥐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마치 막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시작을 했다가 결국 보편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죠. 하루하루는 다 소중한 거야.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 뭐 노팅힐도 마찬가지예요. 런던에서 서점을 하고 있다가 톱스타와 눈이 맞은 서점 주인이 있다. 뭐 이랬다가 또 보편적인 정서로 마무리하는 뭐 그런 형식의 영화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도 있겠죠. 보편적인 정서로 시작했으나 판타지로 마무리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생각나는 게 브리짓 존스의 일기. 시작할 때는 브리짓이 세상 인기 없고 그냥 뭐 나이만 많고 잘 별로 예쁘지도 않은 노처녀인 것 같지만 막판엔 어때요? 이 여자 갖겠다고 휴그랜트하고 콜린 퍼스가 막 주먹질하고 싸우잖아. 하지만 또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거기까지 가는 서사가 꽤나 유쾌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잘 만져진 거죠. 그래서 잘 만지는 솜씨가 중요한 겁니다. 뭘로 시작하느냐, 어떤 설정을 갖고 시작하느냐보다요. 이거를 끌어서 가져오는 유려한 솜씨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멜로 영화들입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멜로 영화는 이 선을 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요. 그 선을 정말 잘못 탔던 것들이 한때 이제 우리 극장가에 쏟아졌던 변형, 혼종, 신데렐라 스토리. 이게 한 1500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딱 이제 등장하고 나면 막 존나 막 못생겨 보이거나 억척순이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한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존나 예쁜데 주변에서는 얘가 예쁜 걸 아무도 몰라. 다 막 못난이 취급을 막 해. 왕따고 막 지랄났어. 근데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헐 나한테 이렇게 막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혹은 어휴 너 같으면 누가 좋다고 이러면서 존나 스윗하거나 혹은 겁나 츤데레처럼 굴면서 그 여자를 구원하는 서사. 정말 지겨워서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사를 주입식 공주 판타지라고 부르는데 뭐 사실은 뭐 여성들의 포르노라고 부르기도 하죠. 딱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포르노라는 단어만 쓰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입식 공주 판타지라고 고쳐 부르고 있는데 뭐 간단한 거예요. 감정 배설용 영상인 거죠. 영화나 드라마 보는 동안 잠깐 동안 말도 안 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서 눈앞에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그거에 정말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아침 드라마에서는 또 이제 그 꼬불머리, 그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 꼬불머리가 상당히 그 못나고 억척스러운 여성의 상징인가 봐요. 꼬불머리 아줌마, 나쁜 의미의 아줌마가 아니라 진짜로 아주머니, 바람 피고 막 때리고 막 도박하고 이런 남편이랑 이혼한 다음에 연하남 만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연하남이랑 사랑도 이뤄낸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형 신데렐라 스토리가 또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참 보면 뭐 이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고급스럽거나 잘 만져진 서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추억이라는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남자 어른들, 소위 이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40대, 50대 그런 분들의 자기 위안용 싸구려 서사도 많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뭐랄까 영화가 좀 역해요. 제가 건축학개론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예. 너무 자기 위안용이에요. 그 역함의 사이를 치고 들어온 게 누구다? 홍상수입니다. 자기가 남자면서 소위 그 지식인 기득권 남자들의 그 역함을 정말 누구보다 세게 때리거든요.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웃긴 게 이 양반은 아마 세계에서 그걸 제일 잘 때리는 사람인데 또 자기가 그 기득권 남자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계시죠. 참 이게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이에요. 예. 자기가 만든 영화처럼 살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주인공들로 멜로 드라마를 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예쁘게 편집된 일들만 벌어지지 않거든요. 남녀 주인공 둘이서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아름답게 키스하는 장면만으로 이루어진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쁜 컷들만 모아서 붙여놓으면 그게 전혀 내 이야기로 느껴지질 않잖아요. 현실 사랑에 구질구질하고 안 예쁜 것들을 거기다 막 넣잖아요. 그럼 그게 왜 멜로 영화지? 사랑에 대한 러브 판타지가 없는데 굳이 내가 왜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이게 막 제작비 많이 안 들어간다고 대충 휙휙 만들 수 있는 장르가 아니에요. 멜로는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장을 봐야 되는데 눈 맞는 거밖에 더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재치 있는 변주를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감독이고 너 멜로 영화 만들래? 호러 영화 만들래? 그러면 전 차라리 호러 영화 만들어요. 100번을 더 만들려고 그래도 호러 영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관계, 제가 앞에서 말했던 위험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오드리 헵번 주연의 로마의 휴일 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는 것도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판타지를 구현하는 게 쉽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로맨스 서사는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라는 작품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멜로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고 원작 영화를 본 사람은 그 이유를 잘 아실 텐데요. 원작인 먼 훗날 우리, 이 영화는 이제 중국 영화인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그다지 도식적이거나 이렇게 흔하게 멜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장면들, 클리셰적인 장면들을 끼워 넣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붙이고 현실에서 가능한 장면만을 만들어서 넣었죠. 하지만 리메이크작인 만약에 우리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적인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그 차이점을 확 벌릴 수 있는 게 여기라고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대학 시절만큼은 어느 정도 집안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독립하고 나서 이제 사회로 내던져져서 그 냉혹함을 맛보는 거는 이제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이고요. 적어도 대학 생활만큼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잖아요.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정원도 전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한국 대학생들의 사랑은 중국의 가난한 커플들의 사랑과는 뭔가 좀 다른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원작과 리메이크작의 차이를 둘 만한 지점이다라고 감독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약간 좀 풋풋하고 뭐 치기 어리기도 하고 좀 굉장히 어떤 능숙하지 못한 또 그게 되게 예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알콩달콩하고 막 그 햇살 쏟아지는 데서 막 키스 때리고 막 뭐 이런 거 막 같이 월드컵 응원하고 막 이런 장면. 근데 이런 장면들이 참 이게 웃긴 게 나쁘지는 않고 맞잖아요. 사실 여기가 한국인데 두 사람이 무슨 나홍진 감독이 만든 황해에 등장하는 명가처럼 그런 꼬라지를 해가지고 둘이 사랑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한국 배경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인 장면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영화를 볼 때는 이런 장면들은 되게 술술술 잘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굳이 이 장면 넣었어야 됐나? 이 원작 감성을 좀 해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관습이라는 게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마치 그 찜질방에 가서 먹는 식혜 같은 거예요. 그 찜질방이라는 게 그 몸속에 땀과 노폐물 배출하러 가는 데인데 굳이 물엿이랑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걸 집에 가면 후회가 되죠. 식혜 먹지 말걸. 근데 찜질방 가서 식혜를 안 먹으면 어떡해. 일단 찜질방 갔으면 식혜는 조져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 참 관습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건축학개론이랑 뭐 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요. 평생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은호와 은호의 아버지를 가족이나 돌아갈 곳으로 여기는 바람에 연애를 망설이던 정원은 심장이라도 빼주겠다는 은호의 말을 듣고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한 대학 생활이 끝나고 두 사람한테는 시베리아의 바람처럼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치게 되죠. 앞에서 풋풋하고 밝았던 분위기가 오히려 여기선 지렛대가 돼서요. 이 두 사람의 현실을 더욱더 엄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에 관습적인 장면들이 나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앞부분이 밝을수록 뒷부분에서는 조금만 처절해도 다크해 보이거든요. 아마 그 원작만큼의 구질구질함을 피하면서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이걸 효과적으로 감정이입시키는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까지 관습적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도대체 정원이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길래 얘 뭐 42.19km 한 서브 3로 끊습니까?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간대가 그렇게 키스하기 좋은 다리까지 뛰어간 건지 첫 만남에서 굳이 그렇게 정원이가 아무리 봐도 얘는 가족이 없는 애가 아니라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반항적인 히피 소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안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한 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고 귀여웠던 연애가 드디어 현실 동거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진짜 자리에서 온몸을 비틀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현실이라서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한 공간을 공유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행복하고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정이 식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해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살아있는 채로 눈을 떴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낼 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생활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 그렇게 긍정적이신 분이 왜 저한테는 시비를 거십니까? 생활이 되고 나면 당연히 애정 표현이 줄어듭니다. 생활이니까요. 강아지들이 언제 제일 예뻐요? 자고 있을 때 제일 예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니까 예쁨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나한테는 제약을 걸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강아지가 제일 예뻐요. 애정이 막 솟아나죠. 잠들어 있는 애인한테 혼자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도 굉장히 현실적이었고요. 그 대사 있잖아요. 정원이가 자주 치는 대사 있어요. 은호한테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라는 대사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었어요. 맨날 좋아 뭐 사랑해 행복해 쪽쪽쪽 막 이러던 애가 어느 날부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애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상대방한테선 자연히 이런 질문이 많아지죠. 너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질문이 계속 많아지게 되죠. 아니야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또 같이 예전처럼 애정 행각이나 해볼까? 쪽쪽쪽 이러는 것도 한 300번 정도 하고 나면 서로 지칩니다. 그러면 그냥 상대방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둬요.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돼. 이 질문마저 안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영화에서는 경제적인 생활고가 얹어지게 됩니다. 가난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난 때문이 제일 커요. 이제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조급함이 들어서게 되죠. 나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나 빨리 제대로 된 직장 잡아야 되는데. 이 시기상으로도 그래요. 다들 얘기하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생에서 다른 순간보다 특히 더 중요한 몇 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야, 너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수능 날이다. 야, 너 대학 들어가서 처음에 졸업반 가기 전에 3학년, 4학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너 대학교 졸업하고 1년, 2년 이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 직장 생기고 1년, 2년 이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다 개소리입니다. 특별히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저는 인생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그런 마음에 조급함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은호나 정원이나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희망적인 일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잡, 그러니까 입에 풀칠할 만한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는 상태예요. 당연히 비정규직을 전전하니까 열심히 벌어도 부족한 데다가 그 불안함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죠. 우리 생활이 여기서 영영 이렇게 고착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또 한 번 꺾여요. 그래서 이 둘은 더 좁고 어두운 반지하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함께 앉아 있어도 넉넉하던 수요파는 이제 넣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가질 않으니까.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남자기 때문에 남자 쪽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에서는요, 내 여자친구가 예쁜 것도 문제입니다. 정원이가 좀 예뻐요. 저는 영화 보면서 정원이를 딱 보고, 그러니까 문가영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와, 또 어디서 저렇게 예쁜 애가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원이가 예쁜데 그 예쁜 게 나의 불안함을 더 가중시켜요. 막 안 그래도 지금 정원이도 극 중에서 되게 예쁘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재 선배라는 애가 정원이를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끝을 모르고 추근덕대잖아요. 그래서 한때 은호는, 그러니까 남자는요, 내가 이 여자의 구원자가 됐다는 구원자 서사를 그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넌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너 구해줬잖아 라는 생각의 근거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제 상황이 서로 페어해졌는데 그럼 이렇게 이쁜 애가 내 옆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드는 거예요. 정원이는요, 정원이대로 힘듭니다. 당연하죠. 은호가 되게 나한테 고마운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나는 은호라는 애가 너무너무 좋아서 얘를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그러니까 내가 만졌다가 망칠까봐 사귀기를 거부했을 정도로 은호라는 인간을 사랑해요. 정원이는. 은호 아버지는 또 나한테도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원래 부모님이 없으니까. 헤어지거나 다른데 볼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어요. 정원이한테. 왜냐하면 이 꿈을 꾸고 있을 때 은호는 정말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그런데 얘가 나랑 같이 사는 바람에, 나 때문에 희생하고 사는 바람에 애가 점점 칙칙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는 계속 이런 대사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 애가 점점 칙칙해지니까. 그리고 또 은호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위로라도 해줘야지. 너는 잘 될 거야. 근데 은호는 어때요? 그 말 들으면 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주지도 않은 부담을 지 혼자 막 느끼면서 점점 나하고 대화는 하지 않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정원이가 회피형이었는데 나중엔 은호가 회피형으로 바뀝니다. 진짜 복장이 터지고 진짜 좀 안타까운 점은요, 이 두 사람이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를 망치고 있는 게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여려서 이 서로를 너무 위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잘못 작용돼서 서로 앞길을 가로막는 식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은호가 개새끼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개새끼는 그런 식으로 혼자 그렇게 짊어지다가 자빠지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버리죠. 그럼 차라리 개새끼가 나은 거 아니냐, 뭐 그럼 개새끼 만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가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기 문제도 있어요.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인생에 한 번은 누구나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뭘 나눠주지 않고 온전히 에너지를 혼자서 스스로 써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몇 년만 지나면 50인데 아무튼 그 시기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버린 거예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버린 거죠. 그거 네가 어떻게 아냐? 헤어지자마자 각자 성공했잖아요. 은호가 만든 그 게임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그건 망게임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영화 이야기를 한 거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 거기도 해요. 제가 감정적으로 동화돼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냉정하게 말하자면 뭐 은호가 다시 커튼을 치면서 뭐 빛을 가려버리는 뭐 그런 장면, 선풍기를 뺏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너무 뻔한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우산 들고 뛰쳐가서 지하철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너무 관습적인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그 관습이 내가 한번 겪었던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반부에 은호랑 정원이가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걸 쳐다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주먹을 막 입안에 넣으면서 봤습니다. 은호한테서도 내가 보이고 정원이한테서도 저 스스로가 보였거든요. 그 입에 주먹을 넣지 않았으면 막 욕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내가 동경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있던 사랑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고 새롭게 정의한다면, 이 영화 만약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내 감춰놨던 부분을 다시 꺼내서 보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랬지? 나는 왜 그 약속을 그렇게 보란듯이 어겼지? 걔는 나한테 왜 그랬지? 싫으면 싫다고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 왜 그렇게 괴롭게 나를 옆에 계속 뒀던 거야? 결론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으면서 싫었어요. 대홍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대홍수는 저는 이 영화가 죽도록 싫진 않아요. 하지만 존나 싫어 이거였고요. 저는 이 영화가 좋으면서 싫습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상당히 이게 온도 차이를 아시겠죠? 자, 몇 가지 정리할게요. 또 몇몇 분들께서 이 극 중에 정원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또 너무 다 용서해주고 이러는 게 그냥 남자들이 타자화하고 그냥 지들이 원하는 여성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일단 제 생각은 달라요. 정원이는요, 한국 멜로 영화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굉장히 자립적인 여자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떠나고 자기가 용서합니다. 용서는 빼야겠네요. 애초에 정원이는 은호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정원이는 스스로 피해자라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로 놓고
남을 가해자로 만들고 평생 미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빨로 어쩌다 운 좋게 걸렸어도 그거 얼마 못 가서 망해요. 정원이는 남을 미워하는 데 쓸 에너지로 스스로 성공을 이뤄낸 겁니다. 그건 은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은호는 조금 더 못났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선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막 진창으로 내다 쳐버린 다음에 내가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나서야 꾸역꾸역 일어섰습니다. 진짜 못난 놈인데 개새끼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은호 안에서 저의 어떤 면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정원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굳건한 거지, 은호 정도 자빠지는 거는 흔한 일이에요. 이걸 그렇게 욕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애딸린 아저씨가 뭐 시큼털털하게 뭐 불륜 얘기하는 건가요? 막 호텔방 잡아놓고 뭐 얘 애인 만나갖고 뭐 불륜하는 얘기인가요? 뭐 이 연병을 떠시는 분들도 봤는데, 아니 뭘 했다고 불륜이야? 둘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맥주 한 깡 마셨는데 그 불륜이야?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에요? 아니잖아 그거. 뭐 남녀 주인공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구교환이 너무 아저씨다, 뭐 이런 까라로 까시는 분들도 있던데, 남자 배우의 실제 나이 때문에 영화에 감정이입을 못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밖에는. 네, 저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볼 때 김혜수 씨가 20대 여gang 역할하는 게 감상에 별로 방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유튜버 해먹고 있나 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흔한 얘기예요. 근데 흔한 이야기를 멜로드라마로,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다양한 관객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뭐 표현의 원숙함, 예술적인 가치, 뭐 어떤 면에서 봐도 이 영화는 클래식이 되기에는 여러 끝발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듯이, 헤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그냥 지워버려야 될 오점이 아니듯이, 모든 영화가 마스터피스가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영화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저한테 있어서 이 영화는 제가 흑백으로 칠해놨던 기억 속에 몇 개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총천연색을 칠해주는, 그러면서도 위로해주는 느낌의 영화였어요.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요. 뭐 인생에도 인연에도 만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하죠.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질문 역시 큰 의미가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만났고 헤어졌어요. 그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될 건지 아니면 그걸 올라서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보다는 두 사람이 제외해서 나누는 대화가 더 중요한 영화입니다. 현실 때문에 헤어져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걸 후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라고 느낄 만한 점이 많고요. 뭐 그래도 원작만 못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원작 보세요. 네, 저는 원작도 좋고 이 영화도 좋습니다.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평점은 You remind me of someone very special to me.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